네,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보신 것처럼 시작됐습니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인물도 있고요. 출마를 곧 하게 되는 인물도 있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비면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그런 논쟁은 사라졌다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항상 대선이 있게 되면 저희도 이제 다시 지금 한 제가 뭐 7, 8명 정도 되는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공정하게 관리해서 이게 경선을 좀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당내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친노모 논란이 있었고 친문 논란이 있었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배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당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당대표는 뭐 시장에 나가서는 시민과 국민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국민의 결정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결연을 필요한 것은 좋지만 너 그만둬라, 이것은 유권자에 대한 일종의 자세가 아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민주당에는 전통적인 그런 계파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계파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요. 따라서 친문, 비문 이것을 약간의 개인적 성향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보고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최대 가지고 배제하는 혁신이 아니라 아우르고 품을 넓혀서. 네, 민주당은 우선 이제 내일 모레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고요. 또 대선 레이스를 진두지휘할 당대표 선출도 앞둔 상황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여당에서 인물들이 이렇게 서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큰 틀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7일 재보선 결과 역대급 참패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뭔가 뼈를 깎는 혁신적인 전면적인 쇄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도 그렇고 당대표 경선도 그렇고 그러한 좀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역시 그리고 이제 방금 인터뷰로 우리가 당대표 출마할 3인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봤지만은 이제 핵심 메시지는 정권 교체 그리고 계파 존재 부정을 얘기했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강력한 친문 중심의 정당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 모두 계파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친문 세력을 등에 업지 않고는 당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에 선출될 수 없다라는 이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재선의 지난번에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친문 이선 후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지만은 특히 이제 초선 의원 81명을 중심으로 그렇지만은 이분들 같은 경우 다시 이제 초선 오적이냐라는 이제 강력한 친문 세력들의 문자 폭탄을 받으면서 2차 입장 성명서를 내면서 상당히 좀 꼬리를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비춰볼 때 초선 의원 81명이 일사불란하게 확실한 집단적인 위력을 발휘하지 않고는 당 원내대표 그리고 또 당대표 선거에서도 뭔가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상당히 적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에 후보를 낼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성 지지층이 있는 이 상황에서 선출까지는 좀 진입장벽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떻게 좀 움직임 보고 계세요? 글쎄 상대당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초선 5명이 애초 보궐선거 이후에 성명서를 냈다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으로 좀 몰려갔어요. 그래서 초선 오적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지금 초선 의원들이 제대로 된 표심을 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도 좀 회의적이라고 보이고 지금 민주당 내 전당대회 그 구성 룰이 사실은 굉장히 그 기존 당원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굉장히 일반 그 국민 여론보다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마 그 지금 어제 그 일부 친문 계열의 당원들이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예. 초선 의원들을 공격했던 걸로 봐서는 저는 초선 의원들이 이번에도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전당대 원내대표 뭐 이런 선거에 초선 의원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본심과는 달리 상당히 당내에서 호응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가 현재 민주당의 현실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질문은 제가 두 분께 차례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 1년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전에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서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이른바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지 그리고 상임위원장에 대한 자릿수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났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전체 다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지금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다시 줘라. 그리고 7개 상임위원장 가져오겠다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하게 될지 여야가 어떤 협상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위원장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해서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한 타이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노림수나 시기적으로나 뭐 의미들이 좀 담긴 것 같습니다. 먼저 박정화 대변인께서. 글쎄요, 꼭 같지는 않지만 전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보면은 지금 이쯤에 뭐 내각 구성권까지도 얘기를 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전 그 뭐 협치 내지는 연정 이런 상황까지도 갔어요. 지금 보궐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저는 이제 국회도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양당의 원내대표 이제 선출을 앞두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구성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사위원장 문제가 계속 끝까지 논란이 될 텐데 민주당도 이제는 대승적으로 과연 그 법사위원장마저도 다 취하면서 지금 현재는 뭐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국회 구성이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흔쾌히 이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국회 정상화를 모색해 나간다면 저는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야당한테 주는 것이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구성 재협상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구성 재협상 문제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걸 이제 다시 복기를 해보면은 18개 상임위 중에서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주겠다라고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의석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석 비율로. 그런데 이걸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이고요. 거부한 주된 이유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는 역대 뭐 다 주장이 다른데 근거를 보면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휘를 하면서 오히려 다 포기해버려라. 라면서 이제 여권의 독주, 뭐 오만 이런 이미지를 강화시켰고 결국 이번 선거에서 그 부분이 성공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국회가 정상화됐느냐 그리고 여야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느냐라는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뽑힌다면은 이걸 계기로 해서 여야가 좀 국회 정치를 정상화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의석 비율로 배분을 한다면은 11대 7하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남은 쟁점 관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는가라는 문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면서 모든 이제 법안에 본회의 처리하는 부분을 거기서 이제 통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체계 심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자라는 이제 뭔가 개혁 방안까지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정략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정치를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사실 21대 개원 초기의 원구성 협상 당시의 쟁점들이랑도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여전히 합당과 전당대회 순서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선전대론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풀어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사실은 보궐선거를 시작하면서 후보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양당이 이제
합당 얘기가 나왔었고 안철수 네. 대표 측에서는 분명히 이제 합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우선 합당을 하고 난 다음에 통합전당대회를 할 거냐, 아니면 양당이 각각의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서 합당 논의를 할 거냐 이런 건데 당내에서는 지금 앞서 리포트 본 것처럼 뭐 통합에 대한 중진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좀 일단 보궐선거 결과상 국민의힘이 많이 야권 그 개편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같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에도 뭔가 좀 시간 여유를 좀 주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민의당도 채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16일까지 혹은 뭐 며칠까지 입장을 달라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합당을 막 몰아가는 거는 뭐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거라. 지금 당내에서 의견들은 있습니다만은 우선 순리대로 그냥 뭐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당내에서는 현재 16일로 예정돼 있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각각 어떤 의견을 전하느냐, 거기서 어떤 뜻이 모여지느냐가 아마 이번 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떠났는데요. 떠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짙은 그림자를 당내에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쓴소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또 그걸 또 비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종인 위원장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보궐선거의 1등 공신이 되고 지금의 국민의힘이 제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점에서 보면은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들일 점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뭐 아사리판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험한 표현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는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혀 국민의힘의 뜻이 없다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잘 되는데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뭐 선거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벌써 당권 가지고 시끌시끌해지는 모습들을 국민의당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대선을 앞두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정치권에 재등장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하고 저는 포석을 두면서 했던 말이라고 이해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도 참 분분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가서 사실은 본인이 하고자 했던 일이 국민의힘을 변화시켜서 중도로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역할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내부에서 전혀 이끌어내지는 못했고 외부에서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실패했지만 외부에서 안철수 대표가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당을 떠난 전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당대표 역할이었으니까요. 지금에서도 역할을 미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글쎄요, 뭐 정치에서 이렇게 흔한 부분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만큼 이제 김종인 이라는 정치인의 위상이 상당히 높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굉장히 안철수 대표의 역할, 중도 확장을 얘기하고 또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제가 볼 때 이제 권은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대변인적인 그런 성격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이고요. 안철수라는 정치인과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의 역할과 위상은 천양지차라고 저는 보이고요.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민의힘으로는 안 되겠다.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낡은 정당이다, 낡은 보수다. 따라서 새롭게 탈바꿈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그래서 이제 아사리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차라리 초선 대표를 내놓아라. 나는 이 당에 대해서 애정이 없다라는 말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로는 안 된다라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로는 안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는 3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이제 감정적인 문제가 아주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80대 고령이기 때문에 예. 이 감정의 문제는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이미 안철수란 정치인에 대해서 검증이 끝났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별의 순간이 왔었는데 잡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권 교체의 장애 요인이다. 라는 이제 그런 평가까지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직설적인 메시지들이 과연 그러면은 그냥 감정을 표현한 것인가? 아니면은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이 담긴 메시지인가? 저는 이제 후자로 보는 거죠. 이분 하면 이제 정치의 고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이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 금태섭 전 의원과 회동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또 그리고 있느냐 저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현상만을 보고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해석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고요. 예.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한 5, 6개월 이후, 그러니까 뭐 11월, 12월 정도까지 대선을 임박한 시점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번 김종인 위원장이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치러오면서 2가지를 본인이 스스로 입증을 했고 본인이 스스로 말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단일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걸 전제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1야당의 힘이 어떤 건지를 봐야 된다. 이게 스스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외부에서 금태섭 의원을 중심으로 제3세력, 그리고 거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될지 이루어질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까지 이런 세력들을 재아우르면서 나중에 국민의힘, 국민의당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 추진하겠노라고 하는 제3당까지, 제3세력까지 아우르는 그때 상황에서의 본인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저는 저런 얘기들을 하나씩 던져놓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하나 있어서요. 그 얘기하면서 오늘 대담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입니다. 저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앞서 있다라는 선호도고요. 다른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것은 비선호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늘 봐왔던 거는 대권 주자로서 누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이런 건데 저것은 또 가장 싫어하는, 되면 안 돼야 되는 뭐 이런 의미의 비선호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이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0.1%포인트 차이.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얘기할 때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인지도, 그리고 하나는 이제 호감도. 그런데 굉장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인지도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호감도 뭐 전체 선호도 조사하니까 1위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호감도도 1위로 나왔어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호감도가 높을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확실한 비토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2가지 비토 세력인데 첫 번째로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감시켰기 때문에 친이 또는 친박으로 중심이 되는 강성 보수 세력에서는 태극기 세력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다고 봐야 돼요. 또 하나의 이제 비토 세력은 친문 핵심에서도 상당히 거부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총장으로 발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칼날을 들이대고 배신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역시 그러면은 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대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본인은 중도 표심을 잡고 2030 표심을 잡아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을 이거 넓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본인이 대선 열공에 들어갔어요. 그 첫 번째 대상이 이제 노동 전문가거든요. 노동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노동 시장의 문제,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역시 이 문제
문제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2030 젊은 층을 겨냥하고 또 예. 일자리를 필요하는 중도층을 겨냥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거기에 보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선호도는 3%대인데 비선호도는 지금 윤석열 총장과 비슷하게 22.7%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일단은 윤석열 총장은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거에다가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의 잠식력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호도, 비선호도 통해서 어쨌든 전체 대선 주자 관심도에서 굉장히 많은 시장을 본인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저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어찌 됐든 간에 거고요. 관심이 많이 가는 그렇죠. 인물이다. 굉장히 그거 하나는 분명한데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장관하고 다른 점은 그러니까 네. 추미애 장관은 선호도는 낮은데 비선호도는 높은 것. 근데 윤석열 총장은 두 가지 모두가 다 높게 나오는 거는 그 아주 그러니까 그 비선호도를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싫다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만 해석할 수 없는 잠식력이 높은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특징적이고 재미있는 결과라서 예. 여러 가지 해석을 좀 나을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아요. 대선 지지율에 대한 추이만큼이나 이 비선호도, 비호감도에 대한 여론조사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대선 레이스를 보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호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